네, 안녕하세요. 나만의 의류 브랜드 만들기 두 번째 시간 주식회사 찬란한 컴퍼니의 최광종입니다. 저희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교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서는 의류 브랜드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우리의 매장들,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장사를 어떻게 확장해서 사업의 규모로 성장시키는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이렇게 성장하기 위한 우리 의류 브랜드의 조건, 각각 우리 컨셉 관점에서 그다음 소싱, 상품을 확보하는 관점, 그리고 운영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는데 무슨 매장의 확대 혹은 무슨 사업의 확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마 오늘 같이 공부하시게 된다면 매장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사업을 어떻게 확대하고 어떻게 규모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혹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으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을 장악하는 확장의 관점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반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들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오프라인 매장의 오픈을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실 것 같아요. 사실 온라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오프라인 중심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상권 혹은 우리 동네에 매장을 차린다는 것은 그 매장에서 매장을 차렸을 때 물건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류 매장을 차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류 매장이 많이 있는 곳에 매장을 새로 오픈해야 할까요? 아니면 의류 매장이 하나도 없는 곳에 매장을 차려야 할까요? 아마 지금 대표님들 고민들이 되시고 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장이 없는 곳에 차려야 경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신도시 같이 새롭게 도시가 형성되는 곳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의류 매장이 많이 있는 곳에 매장을 오픈하는 것이 우리가 장사를 잘 확률이 높습니다. 이상한데요? 경쟁이 많아지는데 왜 거기에 차려야죠? 차라리 매장이 한 군데도 없는 곳에 차려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왜 지역에 있는 시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주 상권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또 가구는 가구거리 혹은 옷 의류거리 이렇게 그런 다음에 수산물 시장은 왜 수산물 시장, 재래시장은 재래시장 왜 이렇게 모여 있을까요? 이렇게 모여 있어야 하지만 목적 구매가 가능해지고 이렇게 모여져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위치라면 특정 지역에 이러한 특정 업종들이 몰려 있을 확률이 높고 고객들도 그것이 결국에는 브랜딩 돼요. 내가 옷을 사려면 여기를 가야 돼 라고 포지셔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우리가 상권을 장악하고 확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그 지역 내에서 의류라는 아이템이 잘 팔리고 많이 팔리는 지역에 매장을 오픈해야 한다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미지는 홍대의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 보세 매장으로 홍대는 아주 유명한 곳이잖아요. 물론 요즘 코로나라서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기 홍대 매장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수가 같은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처음에 이 회사도요. 홍대에 그냥 아주 조그만 매장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장을 하나 늘리고 2개 늘리고 3개 늘리고 5개, 10개, 20개, 30개 이렇게 시간 순서도 계속 확장하기 시작했어요. 상호는 다 달라고요. 일반 고객들은요. 이 30개에 가까운 매장이 한 회사가 운영하는지는 더더욱더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비단 홍대만의 이슈일까요?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역의 핵심 상권의 의류 상가들을 가게 되면요. 보세 매장들이 즐비하고요. 그 보세 매장들의 상당수는요. 특정 소수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확대되었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10개, 20개의 매장을 내려고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다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매장이 잘 되면서 하나
늘려갔는데 그 늘려가는 것이요. 다른 지역에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같은 상권 내에 늘려간다는 겁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겼을까요? 생각해 볼까요? 나 홍대 옷 사러 갈 거야. 나 시내로 옷 사러 갈 거야. 고객들이 몰려들고요. 그 몰려드는 고객 안에서 뭐예요? 매출이 일어나죠. 결국에는 전체 가게가 10개라면 그중에 5개가 우리 회사라면 확률은요 50% 확률입니다. 즉 10개의 매장의 옷가게 중에 5개가 우리 매장이라면 거기에 1000명이 오면 500명이 물건을 사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10,000명이 오면요 5,000명이 우리한테서 물건을 사는 구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기준으로 매장을 확장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타 지역으로 지점을 내는 방법도 있지만요. 같은 컨셉 혹은 심지어 연관 컨셉의 룩이라면요. 그 지역 내에서 매장을 확대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1개 매장을 하든 2-3개의 매장을 하든 혹은 수수료 베이스로 매장을 오픈하는 데 도움을 주던 간에 어떤 형태이든 간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확장할 때 훨씬 더 확률이 좋은 것은 동일 상권 내에서 매장을 확대하는 것이 훨씬 확률이 좋다는 거죠. 가령 이런 겁니다. 내가 30평짜리 하나를 할 거냐 10평짜리 3개를 할 거냐라면 저는 뭘 권해드린다고요? 10평짜리 3개를 권해드려요.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나 혹은 직원의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과 첫 매장의 매출 볼륨이 그 정도 나왔다면 저는 순차적으로 동일 상권 내 가게를 추가로 오픈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이란 놈은 볼륨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매출을 나눠먹는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개인에게 혹은 우리 회사에게 유리한 의사결정입니다. 그것이 비단 가두 상권만 그럴까요? 유통 정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동대문에서 옷을 소싱해서 파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혹시요 브랜드 매장, 브랜드 체인을 받아서 가두상권뿐만 아니라 내가 유통점에 넣겠다 혹은 가두상권도 동일합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 사례를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회사 다닐 때 저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유통망이 있었는데 이 유통망에 재미있는 대표님 한 분을 제가 프로젝트 제목을 하다가 알게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인천에 있는 한 지점인데요. 해당 층에는 한 40대, 30대에서 30대 후반부터 굳이 얘기하면 40대부터 50대까지 이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묶여있는 층이었어요. 이 층 안에요. 한 4-5개의 브랜드를 한 분이 점주인 매장이 있었어요. 제가 네모나게 색깔을 칠해놨는데요. 이 색깔 네모난데 3개 브랜드가 있었는데 이 3개의 브랜드의 점주가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 3개 브랜드의 컨셉이 너무나 흡사하게 비슷해요. 그런데 브랜드는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물건을 넣어주는 회사들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요. 그 외의 브랜드들, 예를 들면 그 네모박스 외의 다른 브랜드들은 또 이 네모박스의 컨셉과 너무 달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네모박스 안에 있는 3개의 브랜드의 고객들은요. 이미 결정나 있죠. 그게 100명일 수도 있고요. 1000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유통점에 오게 되면 무조건 만약에 물건을 산다면 이 3개 브랜드 안에서 사게 되겠죠. 왜요? 이 3개 브랜드 외에 다른 브랜드들은 기존의 이 3개 브랜드의 컨셉과 너무 다르고 디자인이나 가격대나 혹은 방향성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고객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모박스에 있는 브랜드 안에 A, B, C의 브랜드가 존재한다면 여기 들어오는 이 고객들 1000명이 A에서 사든 B에서 사든 C에서 사든 누구 매출입니까? 내 매출이죠. 심지어 이 유통점은 특히 아울렛과 백화점은요. 행사장 특판이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 그 백화점 가시면 행사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매대에 막 물건을 쌓아놓고 조금 저렴하게 팔고 있는 행사장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들 경험하셨을 텐데요. 이 브랜드들한테 어떻게 이 행사장을 배정하면요. 돌아가면서 배정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점주가 3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달에 3번의
최소 3번의 대행사장 매출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잡는 것과 한 달에 3번 잡는 거의 매출 볼륨은 엄청 차이가 많거든요. 특히 유통점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행사장을 잡는 게 얼마나 큰 이 매출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즉 가두상권의 매장이든 아니면 백화점이나 아울렛 같은 이런 유통점포, 심지어 홈플러스나 혹은 이마트 같은 데도 지금 의류가 많이 유통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유통점들 안에서의 이 포트폴리오 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장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륨화해서 회사로 혹은 사업으로 성장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도 이 엠핀이라는 회사의 사례를 제가 들었었는데요. 이 확장의 관점에서도 이 회사는 아주 매력적인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들이 특히 단가가 조금 센 편이기 때문에 이 높은 단가를 지불할 수 있는 직장인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만 매장을 오픈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상권보다는 서울 경기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서울 경기 중에서도 특히 이 오피스룩을 집기류, 즉 슬랙스나 자켓을 많이 입는 직종들, 금융이나 혹은 전문직들이 많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직종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매장을 오픈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오프라인 확대 전략도 철저하게 뭐가 같이 움직인다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강조한 컨셉과 가격군에 의해서 이 오프라인 매장 확대 혹은 규모의 확장 관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앞서서 우리가 이 브랜드로 느껴지는 조건, 브랜드로 인지하는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은 컨셉입니다. 우선 컨셉이고 그 다음 영역은 소싱, 상품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의 관점이고요. 세 번째로 운영 정책의 관점에서 각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제 또 시간입니다. 일관된 컨셉, 일관된 소싱, 일관된 운영 정책으로 작은 점포 하나에서 여러 개의 점포 혹은 더 확대된 비즈니스를 혹은 확대된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으로 성장하고 이것이 장기화되고 롱런할 수 있는 이유는 롱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버텨냄으로써 가능한 일입니다. 자꾸 시간 하는데 왜 저렇게 시간을 강조하나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일관된 컨셉, 일관된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그것이 고객들의 인지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온라인에서는 그것을 5번 이상 보여줘야 하고요. 오프라인 기준은 매장 자체가 이게 포지셔닝인데 이거 자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객들에게 더 자주 빈번하게 이 매장과 상품을 경험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이 트래픽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차보다는 2년차, 2년차보다는 5년차가 훨씬 더 시장에 안착하고 유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변수는 아주 중요한, 브랜드로 안정화시킬 때까지의 이 시간이라는 변수는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물론 이 컨셉과 브랜드의 관점에서 정리가 필요해져.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이 컨셉팅이 무엇이고 브랜드가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컨셉은 다르게 보이는 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르게 보이는 것을 끝나지 않고 가치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드렸었고요. 여기서 더 돈을 지불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갔다면 정말 브랜딩이 됐다.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다고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 관점에서 특히 확장하고 규모하는 관점에서의 컨셉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리들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우리가 단순히 매장 하나를 작게 움직일 때는 셀렉 기준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셀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동대문에 가가지고 상품을 셀렉해서 사입해서 우리 매장에 앉혀넣는데 단순히 셀렉해서 앉혀내서 일관된 메시지를 앉혀넣는 것은 우리 매장 하나일 때 얘기죠. 근데 우리 매장이 여러 개 되거나 혹은 온라인에서 팔거나 혹은 다른 매장, 오프라인 매장에 물건을 공급해 주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상품의 셀렉 방향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규모화가 되면서 이 상품의 셀렉 기준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였을 때는 더더욱더 어떻게 하냐면 뾰족하게 해야 합니다.
뾰족하게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표의 이미지처럼 왼쪽은 남자 캐주얼이고 오른쪽 동일하게 남자 캐주얼이에요. 근데 왼쪽의 경우에는 여러 아이템들이 섞인 모습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의 경우에는요, 각 행거가 어떻게 보여요? 아이템별로 정리되어 있죠. 자, 이렇게 매장의 구성 자체가, 노출 관점 자체가 겉으로 봐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쪽과 오른쪽이 가장 크게 다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특정 아이템을 볼륨화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다시요. 개별 브랜드, 작게 브랜드 안에서도 개별 아이템의 볼륨화, 우리는 맨투맨을 팔 거야. 맨투맨을 10스타일에서 50스타일로 늘리는 이런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선택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우리 매장을 여러 개로 늘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매장들한테 우리가 동대문에서 사입해가지고 공급해 주는 일을 한다든지 이렇게 상품의 사업을 볼륨화하게 되면요, 특정 아이템에 대한 전문성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다이마루는 최고야. 나는 우브는 최고야. 나는 맨투맨은 진짜 잘 팔리는 것만 잘 셀렉해서 공급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특정 아이템 영역에서 강점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지만 사업을 빠르게 볼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대중화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장이 작고 볼륨이 작을 때는요, 컨셉이 또렷하고 그 다음 강력해야 합니다. 저기 가면 러블리한 게 많아. 저기 가면 클래식한 게 많아. 저기 가면 페미닌한 게 많아. 저기 가면 짧은 게 많아. 저기 가면 치마가 많아. 저기 가면 블라우스가 많아. 이렇게 작게, 매장이 작으면 작을수록 처음이면 처음일수록 뾰족하게 해야 하거든요. 뾰족하게. 그런데 매출 볼륨을 더 키우고 다른 매장한테 상품을 공급하려면요, 일반적으로요, 상품을 뾰족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중화해야 해요. 훨씬 더 매스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이나 핏이나 가격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심플화, 단순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왼쪽의 이미지의 경우 옷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구분하시겠지만 왼쪽의 이미지의 기본 티셔츠, 기본 니트들조차도 디자인이 많이 들어갔는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티셔츠나 니트의 스타일수를 누르면서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베이직 디자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처음에 매장을 작게 할 때는 뾰족한 고객, 이런 컨셉을 찾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팔았다면, 즉 타겟 고객이 우리 상권 내에서 100명에 불과했다면 이제 매출을 더 키워야 되고 매장 사이즈가 커지고 매장 숫자가 늘어나고 다른 매장에 상품을 공급해 줘야 될 상황이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해요? 500명이 아니라 100명이나 5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상대했을 때 어떤 상품을 넣어줘야 할지, 어떤 가격대를 팔아야 될지, 스타일 수는 얼마나 늘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프레임의 차이는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요. 자, 우리가 매장이 작을 때는요, 뾰족하게 100명한테만 잘 팔면 돼. 100명만 만족시키면 돼. 그리고 나머지 400명은 버려야만 하는 패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장의 사이즈를 키우고 매장 수를 늘리고 그 다음 다른 공급망에 상품을 공급해주는 우리 매출 볼륨에 혹은 사업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 시점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했던 400명까지 잡아야 합니다. 이 포기했던 400명을 잡으려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베이직화해야 돼요. 더 디자인이 단순해지고요. 더 스타일 수가 많아져야 되고 일반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규모가 성장하면 할수록 훨씬 더 많은 대중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 더 단순해지는 거죠. 그리고 아이템을 더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컨셉의 관점에서 우리가 매출을 볼륨화한다는 것은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하고 조금 더 심플하게 하고 조금 더 가격을 내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컨셉을 갖고 가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운그레이드하고 매수하고 대중화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의 브랜드의 메시지는 계속 일관되게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한 단어, 우리는 빈티지를 할 거예요. 우리는 페미닌, 여성스러운 걸 할 거예요. 우리는 러블리한 거, 사랑스러운 거 할 거예요. 이런 방향성들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고요. 글로벌 브랜드는 당연히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하는 트렌드라는 한 단어를 갖고 있고, 유니클로는 베이직을 갖고 있고, 코스는 타임리스 혹은 미니멀리즘, 아방가르드, 이런 키워드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유명하고 글로벌 브랜드뿐만 아니라 내셔널 브랜드들도 다 이런 키워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상권을 장악하려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매장의 상품을 공급할 능력이 되려면 적어도 이런 컨셉의 방향성들을 이해하고 그에 맞춰서 상품을 기획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요. 처음에 창업해서 20대 후반인데 30대 후반부터 40대 중반에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오피스룩을 파는 쇼핑몰을 처음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대문에서 거의 1, 2주에 한 번씩 동대문에 셀렉션을 하러 가는데, 물론 상품 이후에 이제 추가 주문건들은 저희 사집삼촌들이 다 대행해서 사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집삼촌을 이용하고 셀렉은 직접 가서 하는데, 셀렉을 쭉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혹시 셀렉 삼촌이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 뭔지 아세요? 지방에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서울 동대문에 매번 셀렉하러 오시기 힘드시니까 이렇게 셀렉을 대행해주는 셀렉 삼촌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사입 삼촌의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하는 매장에서만 신상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이렇게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직접 서울에 오셔가지고 동대문에서 직접을 셀렉을 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적중률 높은 상품을 셀렉해 갈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대표님이 이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방에 매장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지역 매장을 챙기다 보니까 서울에 셀렉하러 매번 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마침 제가 셀렉하러 가는 날이었는데 제가 가는 매장마다 동선이 계속 그 대표님과 겹쳐서 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저에게 혹시 셀렉 삼촌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렉을 대행해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셀렉 삼촌인지 묻고 혹시 셀렉 삼촌이라면 본인의 셀렉을 대행해줄 수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려고 저한테 말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셀렉 삼촌 아니고 저희 쇼핑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제가 만약 셀렉 삼촌의 일을 했다면 아마 그 일을 받았겠죠. 그 정도로 이 셀렉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고 그리고 그것을 일관되게 상품을 공급한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볼륨을 그 다음에 우리 사업의 볼륨을 넓히려도 반드시 이렇게 메시지를 가진 일련의 셀렉 작업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품 소싱 및 판매 영역인데요. 우리가 상품 소싱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처음 소상공인이 매장을 오픈하면 대부분은 동대문 도매에서 셀렉해서 사입해서 판매하죠. 특히나 온라인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사입하지 않고 샘플을 받아서 사진 찍고 반납하는 형태로도 요즘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샘플을 빌리는 개념이 없고 무조건 사입을 하셔야겠죠. 일반적으로 사입을 통해서 매장을 구성하고 물건을 팔고 또 판매가 일어나면 또 재고를 재매입해가지고 물건을 또 채워넣고 이런 작업들을 하시고 있거나 또 하실 준비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사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재고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고를 처음 물량이 작을 때, 판매량이 작을 때는 당연히 동대문에서 판매되는 죽죽 주문을 넣어가지고 재고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게 가장 로스가 적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10장, 20장을 똑같은 디자인을 사놨다가 안 팔리면 다 재고이고 또 시즌이 지나버리면 할인해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일수록 또 매출 볼륨이 작을수록 어떻게 해요? 동대문에서 사입을 소량으로 해서 팔린 때마다 추가 구매하는 형태로 이제 물건을 판매하시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브랜드로 성장하고 또 사업을 성장하고 하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매출 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고액을 일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5평에서 시작했을 때 하고 우리가 장사가 잘 돼서 10평, 20평, 30평, 심지어 5평, 10평은 유지하고 10평짜리를 하나 더 내거나 혹은 2, 3개를 더 냈다고 하면 재고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면 스타일 수를 늘리기보다는 스타일 수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 적은 스타일을 가지고 많이 팔아 제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겨울이 되기에 앞서서 우리는 겨울에 뭘 팔아야 된다고 알고 있죠? 당연히 겨울에는 뭘 팔아야 합니까? 아우터를 팔아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추구하는 컨셉에 따라서 어떤 옷가게들은 코트에 집중할 거고요. 어떤 옷가게는 패딩에 집중하겠죠.
훨씬 더 캐주얼에 집중하는 쪽은 패딩을 주 아이템으로 보실 거고요. 우리는 페미닌하고 고급스럽고 클래식하고 또 여성스럽고 요런 단가, 요런 컨셉을 주 목적으로 하면 코트를 더 목적하겠죠. 주 아이템으로 뽑을 겁니다. 그래서 뭐 코트 같든 패딩이 됐든 간에 어떤 아우터든 겨울에 우리의 매출의 꽃은 아우터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또 이런 상품들이 잘 팔릴 거다라고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재고를 쥐고 가는 게 훨씬 좋죠. 재고를 충분히 쥐고 간다는 것은 판매 속도를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매장에서 5개가 팔렸는데 오늘 바로 주문하면 내일 바로 들어오면 좋지만 지금 메인 시즌이기 때문에 동대문에서 재고를 수급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오늘 매장에서 5개 팔았는데 내일도 만약 재고가 있었다면 5장을 팔지만 동대문에서 그거 재고를 받쳐주지 못하면 내일 5개 팔 것도 로스가 나는 거고 모레 5개 팔 것도 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갖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볼륨을 볼륨화시키려면 일정 정도의 재고액을 갖고 가는 게 빠르게 볼륨화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 똑같은 재고를 10장, 20장, 뭐 동대문 요즘 기준으로 한 30장 정도 되는 것 같은데 30장 정도 되면 소폭 디자인을 변경하거나 우리 로고를 바거나 아니면 특정 곳에 패치를 받거나 아니면 일부 디테일을 수정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게 지금의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재고가 평소에 1장, 2장 살 때나 할 수 없던 작업들 디자인을 조금 바꾸거나 우리만의 컬러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일정 물량을 미리 확보해두는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지니까 판매량도 로스가 나지 않는 거죠. 판매 로스도 사실 로스입니다.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어서 판매 안 되는 것도 로스지만요. 재고가 없어서 판매 가능성 있는 시기에 판매를 못하는 것도 사실은 로스예요. 이것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고액이 커지고 이 재고의 확보의 싸움이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재고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디자인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차별화 포인트를 더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일정 볼륨이 넘어가면 제적들을 시작하는데요.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디자이너를 고용해가지고 막 한 디자인을 수백 장씩 뽑고 이런 것들은 부담이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동대문 거래처에서 도매 거래한 분들의 디자인을 사는 것을 많이 하죠.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경험들 하실 거예요. 동대문에서 우리 매장에서는 되게 잘 팔리고 있는데 특정 A라는 패딩이 잘 팔리고 있는데 혹은 특정 A 스타일의 스커트가 잘 팔리고 있는데 동대문에서 갑자기 품절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 상품 더 이상 원단이 안 나요. 혹은 그 상품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더 이상 생산 안 할 거예요. 그 상품이 이제 시즌이 끝난 것 같아서 우리 더 이상 생산 안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매장에서는 잘 팔리는데 더 이상 재고의 수급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판매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대문에 도매처에 거래처에 연락해가지고 우리가 30장 발주할 테니 한 파트선 우리가 그냥 받을 테니 통으로 제작해줘라. 이것도 제작이고요. 그 제작하는 가운데 우리 태그를 넣어줘라. 그것도 제작이고요. 우리 스커트의 요 부분에 요 디테일을 넣어줘라. 만약에 1,000원이 더 들어간다. 그럼 1,000원 더 줄 테니까 넣어줘라. 하면 도매처에서 그 정도는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만의 디자인과 우리만의 차별화 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상공인이 혹은 지역의 상권에서 제조를 한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디자이너를 고용해서 막 수백 장씩 같은 디자인을 뽑아낼 수 없고 뽑아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용해요? 동대문에서 주 거래처의 주 거래 디자인 중에 잘 팔리는 디자인을 리오더 치고 리오더 치는 중에 디자인을 소폭 수정해서 우리 가게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위험도가 가장 낮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해당 우리가 1년, 2년, 3년 매장을 동대문과 거래를 하다 보면 시즌에 따라서 히트 상품이 나오게 되죠. 작년 여름에 분명히 이 거래처에서 A라는 디자인이 나왔는데 올해는 안 나온대요. 분명히 올해도 또 나오면 분명히 또 잘 팔릴 것 같은데 올해는 하지 않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작년에 그 디자인 우리한테만 50장 만들어서 줄 수 있어요? 원단만 문제 없다면 얼마든지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만의 디자인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초기의 경우 혹은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대문이나 주 거래처에게 과거의 디자인이나 현재의 디자인 중 출고를 멈춘 디자인을 리오더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확보하고 재고를 확보하고 디자인을 차별하는 방법부터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가 적습니다. 여기서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여기까지 할 수 있어요. 중국 광저우 시장에 있는 디자인들의 물량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동대문에 비해서 저렴하죠. 물론 디자인 수정을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격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가성비 좋은 상품을 유통시키겠다의 관점에서 일부 아이템의 상품을 광저우 시장에서 주문해서 갖고 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에이전시를 통해서 광저우에서 물건을 갖고 오게 되면 7에서 10% 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대문 거래처에서 받는 것보다 즉 메이드 인 코리아죠.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의 물건들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볼륨이 매출 볼륨이 5평, 10평보다는 넘어야겠죠. 적어도 30평? 많게는 여러 개의 매장들을 운영하거나 혹은 공동 구매 형태로 중국 상품 하나를 뭐 50장에서 100장 정도 갖고 오면 두세 개 매장에선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원가를 낮추거나 혹은 히트 상품을 만드는 방법들로 순차적으로 확장한 다음에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소싱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으로 지역 단위에서 크게 사업을 일구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지역 상권에서 오프라인에서 의류 매장을 5년 이상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크게 사업을 성공한 확장시킨 사례들을 아마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 청주, 특정 지역 부산, 특정 지역 마산, 특정 지역 목포, 특정 지역 강릉 이런 지역 상권에서는 크게 이렇게 물량을 공급하는 큰 사장님들이 한두 분씩 꼭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물량을 공급했던 것이 아니라요. 처음에 그 상권에서 작게 매장을 시작했다가 내가 물량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점차 좋은 디자인, 그 다음에 좋은 가격의 상품을 소싱하려다 보니 나 혼자 소화 못하겠으니 옆에 매장들 사장님한테 물어서 공동구매로 같은 디자인을 아주 저렴한 단가에 갖고 오는 작업으로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의 범위를 키운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역 상권에서 5년 이상 의류를 판매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사업을 성장시킨 그 지역의 큰 사장님들의 성공 히스토리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작게 매장을 시작하지만 이 매장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순차적으로 물량의 확대를 해나가는 과정을 하는 것이 장사에서 사업의 규모로 성장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조금 복잡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건 패션 회사에서 할 정도의 수준이긴 합니다. 연간 몇 개 정도의 디자인을 유통할 거고, 그 다음 몇 개의 재고를 움직일 거고, 그 다음 언제부터 어느 정도의 물량을 준비해서 재고를 준비해서 물건을 팔지에 대한 큰 그림들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이 기획들은 사실은 패션 회사에서는 당연히 하는 것들이고요. 소상공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특히 시즌 상품, 우리가 의류가 대부분 시즌 상품이잖아요. 특히 봄, 가을이 많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지금 길어졌죠. 그런데 우리 의류 시장에서 매출 볼륨에 꽂힌 겨울 시장이 가장 매출 볼륨이 크고, 그다음 스파성으로 봄, 가을에서 이제 스파 매출을 만드는데, 특히 이 겨울 시즌 상품이 단가도 세고, 그 다음 매출 볼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겨울 장사가 거의 1년 장사의 절반 이상의 매출을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 장사 준비를 아주 잘 하셔야겠죠. 그래서 겨울 장사가 일반적으로 꽂힌 이유는 상의가 됐든 하의가 됐든 아우터가 됐든 봄, 가을 상품에 비해서 훨씬 단가가 세고 판매가액이 높기 때문에 이때 장사의 성공 여부가 전체 1년 장사에 50%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겨울 상품의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혹은 많게는 2달 전부터 상품을 준비하고 부킹해야지 당 시즌이 들어왔을 때 상품을 과감하게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입 베이스로 동대문에서 계속 한다면요. 물론 위험은 아주 적어지죠. 왜요? 판매되는 죽 중 한 장씩만 혹은 2장씩만 혹은 5장이 팔리면 5장만 사드리면 돼서 재고를 최소화한다는 가장 좋은 점은 있지만요. 만약 오늘 2장 팔려서 2장을 오더했는데 다음날 찾는 사람이 10명이라면요. 8장의 판매 로스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8장의 판매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1개 상품이 아니라 10개 상품이라면요.
80장의 판매 로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 시즌은 더더욱더 동대문도 물량 부킹이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아우터의 경우에는 제작 시간도 많이 들고 단가도 많이 높기 때문에 동대문 조차에서도 많은 수량을 뽑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더 공급이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 기회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판매 기간이 이 기간에 판매를 못하면 다 판매 기회의 로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장표를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 봄, 여름, 가을 이런 것들을 기획하라기보다는 특히 우리는 겨울 장사에서 50%의 매출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겨울 장사를 어떻게 할지의 정리에 대한 방향성을 적어도 언제요? 여름 끝물 때는 기획이 시작돼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제조를 몇백 장씩 할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번 겨울에 할 주 아이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주 아이터의 소싱을 중국 광저우에서 할 거냐, 아니면 동대문의 특정 거래처와 계약을 맺어서 일부 물량을 개런티 할 거냐, 확정 지을 거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잘 팔려도 물건이 공급되지 않아서 판매 기회가 만들어지는 아주 가장 슬픈 상황이에요. 차라리 안 팔리면 이해하겠지만 잘 팔리고 있는데 공급을 못해서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제일 아쉽고 슬픈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 장사 준비가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 이 장표를 넣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화 부분인데요. 요거는 사실은 온라인도 오프라인도 다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요. 내가 예를 들면 5평짜리, 10평짜리 조그만 매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직접 다 해야겠죠. 저도 처음 창업할 때는 1년 반 동안 온라인 쇼핑몰 모든 것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집에 2, 3일 한 번 갔던 것 같고요. 영광의 상처이긴 합니다만 하도 마우스 클릭을 많이 해서 손가락이 조금 휘었어요. 지금도 휘어 있는데,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모든 것을 직접 했어요. 그래서 아마 매장을 처음 오픈하시고 매장을 운영하시게 되면 상품 셀렉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 재고 사입삼촌이 물건을 갖다 주면 그거 풀어가지고 스팀도 내가 해야 되고 택도 내가 달아야 되고 다 내가 혼자 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그 시간들이 있어야지만 매장이 자리 잡고, 매장이 자리 잡아서 매출이 볼륨이 일정 수준 올라올 때까지는 사실은 직원을 쓰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그 단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접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매출 볼륨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풀타임 월급을 주고 월급을 주는 월급제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매장을 5평짜리 하나 내줘서 기본급 주고 성과급제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로 우리 매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인테리어는 반반 부담하고 재고도 내가 넣어주는데 매출 성과에 따라서 성과 수익금만 안분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테리어하고 재고 부담은 우리 새로운 참여자가 할 수 있는데 모든 공급을 우리가 동일한 가격에 제공하면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컨디션으로 매장들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매장이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내가 추가로 매장을 10평짜리 혹은 5평짜리 내더라도 뭐든지 다 내가 책임지고 뭐든지 다 내가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만 생각을 틀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운영해서 간접 운영, 또 이제 더 규모가 커지면 분사 운영까지 갈 수 있지만 분사 운영을 떠나서라도 우리 동일 상권 내에 5평짜리 내가 3개를 운영하겠어, 이런 관점이라도 모든 매장을 다 내가 직접 부담을 지고 하는 방법이 아닌 간접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소싱의 관점에서 같은 동네에 혹은 같은 상권에 있는 매장들끼리 서로 공동 구매해도 괜찮거든요. 내가 꼭 같은 옷을 팔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사실 고객들이 잘 구분도 못해요. 똑같은 롱코트라고 해서 여기 코트와 저기 코트요, 사실 잘 구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누가 팠느냐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공동소싱은 아주 유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영 방법과 기법들이 존재하고 협력해야 되는 시점이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위한 인테리어나 혹은 일관된 우리 POP나 혹은 일관된 BI들일 수 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퀄리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면 좋겠지만, 만약 힘들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인테리어 부분인데요. 인테리어도 일관되게 정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매장을 확대한다는 것은 동일한 인테리어로 가야 하고 동일한 스펙으로 가야 일이 줄어들고 예산이 줄어들겠죠. 가령 예를 들면 집기 하나를 디자인해서 새로 만드는데 이 집기가 동일한 디자인으로 계속 만들어야지 저렴하지, 새로운 매장을 오픈할 때마다 집기를 새로 디자인하고 새로 뽑으면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집기를 디자인하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디자인하지 않더라도 동대문의 부자재들을 마네킹이라든지 집기, 바닥집기라든지 벽집기라든지 이 부자재들을 동대문에 사서 매장을 채우더라도 늘 동일한 스펙으로 가야지만 원가를 줄이고 같은 컨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동일 상권 내에서 똑같이 하면 동일한 매장처럼 보이니까 다른 매장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집기를 쓰고 다른 디자인의 인테리어를 한다는 전략은 가능하겠지만, 혹시 지역을 벗어나거나 혹은 같은 이름으로 같은 체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제 동일한 스펙으로 가야겠죠. 당연히. VMD도 마찬가지, 연출 기법이라든지 혹은 코디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에 집게 앉히는 순서라든지 아니면 아이템별로 이것을 행행할 건지 아니면 코디별로 행행할 건지 아니면 컬러웨이를 둬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행거에 걸 건지에 대한 이런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에는 브랜드로 운영을 하냐 아니면 보세의 수준이냐라고 가르는 기준선들이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미 상품 결정은 이미 앞에서 했고,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매장에 상품을 놓는 순서까지도, 코디를 하는 방법까지도 모두 다 기준선을 마련하고 공통적으로 가이드하는 것이 우리가 브랜드로 인식되게 하는 가장 출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물류 전산인데요. 사실은 지금 아마 포스 시스템을 쓰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은 사용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소상공인용 포스 물류 시스템을 쓰시고 계실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수기를 작성해서 포스를 쓰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카드 결제와 그리고 온라인 고객 DB 관리 때문에 대부분은 온라인 소상공인 포스 시스템을 쓰실 거예요. 근데 우리 혼자 쓸 때는 그런 소상공인 포스 시스템을 써도 전혀 무방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매장을 관리하고 여러 매장의 매출을 통제하고 재고를 통제하려면 결국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전산 솔루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 전산 솔루션이 복잡해 보입니다만 매출 규모가 커지면 사실은 당연히 필요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 시스템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 단위로 치는 포스 시스템이 한 달에 예를 들면 5만 원이 이용료다. 그렇다면 여러 매장을 쓰는 포스 시스템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산 시스템을 우리가 이용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장 하나에 5만 원을 쓰고 계시다면 매장 5개면 혹은 매장 3개면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면 충분히 이런 전산 시스템을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적은 비용으로 전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계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운영하냐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BI들인데요.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택 작업, 그 다음에 상표, 그 다음 POP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은 메시지로 일관되게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 운영하는 브랜드인데 컬러를 다 블루 계열로 맞췄죠. 로고의 느낌과 그 다음 가격 택, 상표 택, 그 다음에 POP까지 모두 다 같은 컬러, 같은 느낌의 글씨체, 그 다음 같은 메시지로 계속 보여지게 일관시켜 놨죠. 앞서서 얘기 드린 것처럼 상호하고 그 다음 컬러, 인테리어의 느낌, 상표, 그 다음 자수, 디자인의 유형, 소재, POP, 집기의 색깔, 집기의 모양, 이 모든 것들이 다 컨셉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최대한 하나의 메시지를 일관되고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온라인 시키는 작업이 결국은 보세가 아닌 브랜드로 성장하는 출발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물론 확장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본이 필요하겠죠. 이건 아마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매장 하나 운영할 때와 매장 3개, 5개를 운영할 때 다를 거고요. 작은 매장 하나 운영할 때랑 여러 개의 매장의 상품을 공급하는 일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더 필요한 사람과 인력이 자본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아마 확장하고 있는 순간순간마다 아마 의사결정이 필요하시고 또 도전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 개 매장을 성공시키면요, 성장시키는 아이디어는 얼마든지 생깁니다. 한 개 매장 성공시키는 게 어렵지, 이것을 확대하는 것은 더 간단한 문제이고 도전의 문제, 의사결정의 문제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력과 자본의 부분은 많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대표님들이 도전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확장의 개념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요. 확장에 있어서 상권 내 확장과 지점 확장 중 유리한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인데요. 뭐냐면 청주면 청주, 부산이면 부산, 그 다음 뭐 강릉이면 강릉, 이렇게 한 상권 내에서 매장을 늘리는 거하고, 아니면 한 컨셉을 가지고 우리는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면 세종시에 시작한 컨셉을 가지고 청주에도 나가고 대전에도 나가고 강릉에도 나가고 이렇게 확장하는 게 어떤 것이 유리하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요, 여기 작성했듯이 우리 역량에 따라서 다른데 지역 상권을 잘 아는 토박이다. 그럼 지역 상권 안에서 확대하는 게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관리 시스템이나 규모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혹은 또 자본력까지 확보할 수 있다면 체인 사업을 하는 것이, 즉 한 곳의 매장을 가지고 여러 개의 영역에서 도전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런 다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원 상황, 특히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잘하냐,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과 사전에 준비할 것은 어떤 거냐, 이런 것은 사실 의사결정인데요. 한 매장, 예를 들면 10평짜리 매장을 20년 운영하시는 분이 있고요, 10평짜리 매장을 1년만 운영하고 바로 20평, 30평으로 확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무엇이 정답이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10평짜리의 규모를 가지고 알짜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돌려서 알짜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평으로 파일럿 테스트하고 20평, 30평 혹은 매장 수를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분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 대표님의 성향과 의사결정의 영역입니다. A 아니 옳고 B 아니 옳고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식당도 똑같거든요. 내가 식당 차려가지고 잘 돼서 2호점, 3호점을 내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식당 차려서 나는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딱 요 정도만 할 거야. 여기서 더 확장 안 할 거야. 알짜로 할 거야. 직원도 더 고용 안 하고 그냥 효율성 있게 할 거야 라는 것도 사실은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패션이든 그게 식당이든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할 건 뭐예요? 첫 번째, 일단 하나의 매장, 작은 매장을 성공시킨다. 이 매장을 알짜로 계속 운영하는 방법도 하나의 의사결정이고, 이것들을 확대해서 키우는 것도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저희가 두 번의 시간 동안 의류 브랜드 만들기라는 제목을 함께 고민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출발시키고 그것이 10평짜리든 5평짜리든 그것이 어떤 컨셉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일단 소기에 성공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소기에 성공을 만든 뒤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셨다면 혹은 이미 하고 계시다면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켜야 할지, 어떻게 브랜드로 보이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더 큰 확장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성공 창업을 계속 응원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